내가 네안데르탈인? 2. 야생맹수에 비해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육식동물보다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몸을 수직 자세로 세워 손과 발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조했고 두뇌를 더욱 개발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인간류는 두뇌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지능을 크게 높이기 위한 극적인 진화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소 기묘하다. 이를 데지몬드 모리스 박사는 사냥하는 원숭이가 어린애 같은 원숭이로 진화했다고 말한다. 직립보행하는 선조 인류가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주위를 더 잘 볼 수는 있지만 대형 맹수 등 포식 동물들로부터 취약점이 노출된다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맹수들은 인간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며 더 예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다윈의 진화론에 접목시켜 본다면 인간은 맹수보다 취약하므로 엄밀한 의미에는 생존 경쟁에서 탈락하여 멸종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러한 불리를 이겨내고 지구를 제패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구 사용이다. 도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신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신체 외적 수단이라고 한다. 즉 굳이 가공하지 않더라도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를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더 수월히 할 수 있다면 그 물체는 도구라고 부를 수 있다. 도구를 이런 뜻으로 본다면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어 쓴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은 말이다. 즉 도구 사용 기술이 오직 인간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침팬지와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변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까마귀도 도구로 먹이를 먹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를 볼 때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다른 동물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사람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도구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쓴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두 가지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전략을 짤 수 있는 뛰어난 뇌와 위험한 물체를 던지거나 휘두를 수 있는 손의 발전이다. 던질 수 있는 물체를 손으로 던질 수 있다는 것은 먼 거리에서 맹수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다른 동물이 잡아놓은 먹이를 빼앗을 수도 있었다. 인간의 조상이 하이에나와 같이 시체 청소자라는 설명은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 적을 만나면 이 반인간의 무리는 힘을 합하여 돌과 몽둥이로 방어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들이 돌망치와 같은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26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식생활을 위해 열매나 곡식 등을 부수거나 깰 때 이들을 사용했다. 이후 약 180만 년 전에 나무를 자르거나 동물을 잡아 가공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도끼와 돌칼 등 끝이 뾰족한 석기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커다란 변화 없이 약 25만 년 전까지 사용한다. 무려 155만 년 동안 전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와 함께 고대인들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킨 것은 불이다. 대체로 불은 100만 년 전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인식하는데 불의 사용으로 인류는 여타 동물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특히 뼈와 돌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현대인과 같은 생활이 이어지는 가교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불의 발견은 인간과 여타 동물이 결정적으로 분류되는 계기가 된다. 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터득한 핵심적인 신기술을 계속하여 전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사에서 불을 중요시하는 것은 불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자 인간의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으므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노동력의 여유는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특히 보다 추운 곳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불이 저장고에 얼려놓은 동물의 고기를 녹여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므로 오지로의 이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불은 어두운 공간에서 인공적인 빛을 제공해주므로 인간의 활동 영역을 낮은 물론 밤으로도 확장시켰고 더불어 불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주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만들어 주었다. 불의 사용은 인간의 체구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음식을 익혀 먹게 됨으로써 소화 부담이 줄어들어 내장과 흉곽이 작아지고 골반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턱 근육도 줄어들었다. 더불어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두개골의 크기도 점점 더 커졌다. 그런데 이런 체형의 변화는 아기 머리가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기 힘들어져 자식의 출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기의 두뇌가 다 커지기 전에 미숙아인 상태로 조산하기 십상이므로 엄마가 갓난아기를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적으로 여자와 남자들의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데 남자들은 자신의 자식을 낳은 여자와 자식을 돌보기 시작하여 비로소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또한 공동의 적을 함께 보호하며 돌봐주면서 부모들의 권위가 발생하고 이웃도 생겨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발견된 고인류 자료를 통해 300에서 36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인 루시 등이 곧바로 현대인류로 진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대략 300만 년 전 여러 종의 루시류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장은 아직 모두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들 중 현대 인류의 중간 조상 역할을 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약 18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에 출현한다. 호모 에렉투스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첫째는 두뇌 용량의 현격한 증가로 호모 에렉투스의 뇌 용적은 900에서 1000cc로 추정될 정도로 커졌다. 둘째는 음식물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턱과 치아의 구조적 변화다. 호모 에렉투스의 치아는 현격히 크기가 작아졌으며 턱도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두께도 얇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구강부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 양의 감소, 즉 턱과 치아의 운동량의 현격한 감소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이들 부위를 과거처럼 많이 안 쓰니까 퇴화 즉 적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식단에서 단단한 식물성 섬유질보다 불 등을 통해 씹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생활 여건이 좋아진다. 학자들은 인간 뇌의 증가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든 계기라고 생각하지만 200만 년 전에 초기 인류의 뇌가 갑자기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큰 뇌는 많은 제약 요소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뇌는 사용 연료조차 매우 까다롭다. 뇌는 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먹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지만 그 대신 포도당을 사용한다. 인간의 뇌가 갑자기 커진 이유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야말로 우연 즉 단순히 진화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라고 믿는다. 한마디로 수많은 유인 원유 중에서 특히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불확실성에 의했다는 것이다. 현대인과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체형이 현생 인류와 유사한 형태, 즉 팔보다 다리가 길었고 똑바로 서서 걸었으며 민첩하게 잘 달릴 수 있었다. 피부는 검었으며 체모는 많이 줄어들어 피부가 노출되었고 땀샘이 형성되어 땀을 흘림으로써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여자의 체격도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져서 남자와 여자의 체격 차이가 대체로 30% 정도가 되었다. 호모 에렉투스가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석기를 제작할 때 돌보다 강도가 약한 나무나 사슴뿔을 망치로 사용하여 원석을 때리면서 보다 정교하게 원하는 모습의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또한 간접타법 기술도 발명했는데 이는 원하는 형태와 크기의 박편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호모 에렉투스가 지구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들부터 비로소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근거지인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현대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갑자기 호모 에렉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존 기법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모 에렉투스가 활과 화살을 발명하여 수렵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2012년 약 50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나무자루에 돌촉을 끼우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오늘날 투창이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그동안 약 3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들어서서야 비로소 발명했다고 알려졌지만 호모 에렉투스 때에도 이런 무기가 등장한 것이다. 우선 남녀 사이에 노동이 구분되고 가족 단위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20에서 50명 정도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살았다. 이러다 보니 어떤 단위는 영구적인 주거지도 마련해 살기도 했다. 유인원과 완전히 다른 생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하튼 호모 에렉투스는 선조로 인식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즉 루시와는 격이 다른 생활을 했다. 특히 호모 에렉투스가 남긴 유적을 보면 그들이 사용한 공간 규모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크며 단위 면적당 유물 밀도도 역시 높다. 이것은 호모 에렉투스가 자신들의 생활 반경을 독점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공동체의 집단 생활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주거 양식의 변화와 사회생활의 변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때 호모 에렉투스 사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회보다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근래의 연구는 더욱 진전되어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가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환경의 개선은 호모 에렉투스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 주었다. 호모 에렉투스의 평균 수명은 14세기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인 38세보다 크게 짧지 않은 20에서 30세로 추정한다. 이후 등장하는 주인공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다. 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간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200만 년 전으로 잡는다 해도 네안데르탈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섭기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부터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네안데르탈인은 1857년 독일 디셀도르프 근처의 네안데르 계곡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채석장 인부는 이상하리만큼 두꺼운 뼈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요한 카를 플로트라는 교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는 전혀 새로운 인류의 유골임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독일어로 계곡은 탈이므로 네안데르탈은 새로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뜻이다. 근래 이들 뼈는 5만 년 전에 유골임이 밝혀졌지만 당대의 이들 유골을 검토한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을 오래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독일본 대학교의 아우구스트 마이어 교수는 그 뼈들이 1814년 독일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한 후 동굴로 기어들어가서 죽은 몽골 계열 카자크 병사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50년도 안 된 사람이 유골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네안데르탈인의 눈 두덩이가 솟아오른 것은 이마에 생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찡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당대의 인류 화석권위자인 한 학자는 선사인들의 뼈가 아니라 구루병을 앓은 현대인의 뼈라고 강조했다.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되었을 때 당대의 학자들이 이와 같이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네안데르탈인과 현대인과의 연계를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여 인간을 원숭이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 여겼는데 유럽인들로 보아 네안데르탈인은 미개한 짐승이었다. 그러므로 당대의 학계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야만적인 종에서 진화했다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네안데르탈인이 1857년에 발견되었음에도 1950년, 즉 발견된 지 거의 100여 년 동안 제대로 평가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인류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미개한 짐승으로 간주하여 인류의 조상으로 인식되는 크로마뇽인과 어떤 점에서도 같은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즉 네안데르탈인을 인간 이하의 별종으로 본 대신 프랑스의 크로마뇽에서 발견된 크로마뇽인은 인류의 선조로 대우한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고민은 아무리 진화가 서서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인원과 현대의 고등 인류 사이에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고리는 개념으로 호모 에렉투스와 현대 인류 즉 호모사피언스인 크로마뇽과는 거의 150만 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중간 단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했다. 더구나 네안데르탈인은 유럽 중동 지방에 밀집하면서 9세기에 널리 분포되었고 그 인구는 몇십만 혹은 몇백만에 달했다고 추정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 분포했다. 학자들은 그동안 도외시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주목했다. 1950년대 이후 고인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정설과는 다른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대인들의 차이점은 팔이나 다리의 뼈가 유난히 굵다는 점이다. 키는 160cm 정도로 크지 않지만 몸이 엄청나게 다부진데 간단하게 네안데르탈인은 키 165cm에 100kg 정도의 건장하고 땅땅한 사람을 상상하면 된다. 얼굴은 희며 머리카락은 금발이다. 움푹 파인 눈은 큰 코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눈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추측된다. 우선 네안데르탈인이 구부정하게 걸었던 것이 아니라 곧게 서서 걸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네안데르탈인이 원시적으로 인간과 약간 닮은 별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직접적인 선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체 비례는 현대 에스키모인들과 비슷한데 네안데르탈인들이 이 같은 몸매를 갖고 있는 것은 추운 곳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굵고 짧은 몸은 체중에 비해 체표 면적이 작으므로 열의 방출이 적다. 원래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열을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와 지방이 많으면 과분한 열의 발산을 막아준다. 놀라운 것은 뇌 용량이 1500cc로 현생 인류보다도 컸다. 이와 같은 결론은 많은 유적들이 당시 대륙 빙하 가장자리, 매우 추운 기후지대 개활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런 신체는 네안데르탈인이 동굴과 같은 자연적 보호처가 없더라도 극한적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네안데르탈인들이 세계 각지의 오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악조건이라도 네안데르탈인의 서식과 이주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구나 당대의 유럽에서도 코끼리가 살았는데 이들의 몸집이 현대에 보이는 코끼리보다 더 커서 어깨까지의 높이가 5m가 되었다. 그런데도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들을 사냥했는데 이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들 거대한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네안데르탈인들의 지능은 계속 발전하여 11만 5천 년 전 따뜻했던 간빙기가 끝나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자 네안데르탈인들은 동굴 속의 벽에 나무 막대를 기대놓고 가죽을 덮여 씌워 집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돌연장들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찌르개, 여러 종류의 긋개, 돌날 등이 사용되었고 이를 무스티의 문화라고 하며 이 시기부터 중기 구석기 시대로 분류한다. 그들은 동굴 입구의 중앙에 불을 피우고 불 근처에서 돌로 도구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주변에 돌을 사용했지만 먼 곳에서 구한 흑요석 등과 같은 질 좋은 석재들도 사용했다. 이러한 귀중품들은 여러 차례 다시 손질해서 사용했으며 더불어 황철광으로 만든 부싯돌로 불을 피울 줄 알았다. 네안데르탈인들이 현대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매장 풍습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간은 종교적 감정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풍습도 가졌고 노약자들도 돌보았다. 시신을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매장한 증거는 10만 년 전부터 나타난다. 프랑스의 도르도뉴 지방의 라페라시 유적에서는 여러 개의 유골이 한 곳에 묻혀 있는데 이들은 한 집단 전체의 유골을 매장한 공동묘지로 인식한다. 특히 몇몇 피장자들은 동서방향으로 일정하게 매장되었다. 프랑스의 무스티의 유적지에는 10대 소년이 옆으로 누워서 머리를 파리에 얹어놓은 상태로 매장되어 있었다. 그의 손 옆에는 훌륭한 돌도끼 한 개가 놓여있고 소의 뼈가 둥그렇게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들은 틀림없이 소년의 사후에 있을 여로에 도움이 되도록 무덤에 놓여진 것이다. 특히 이라크의 샤니달 동굴에서 발견된 인골은 40세 정도의 남자인데 다리가 접히고 구부러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인골 주위에서 접시꽃, 푸핀, 엉겅퀴, 무스카리 등을 비롯한 많은 꽃가루 화석이 발견되었다.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는 마음을 간직했다는 사실은 시체를 정성스럽게 묻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지적 수준이 낮은 원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5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인데 두개골이 인공적으로 변형되어 편두처럼 만들었다. 즉 유년기의 머리에 단단한 띠를 둘러 묶은 것으로 아마도 나름대로의 미적 개념을 가미한 것으로 추정한다. 체코의 한 고분에서는 시체 위에 돌로 만든 보호층 아래 14개의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시신은 내세에서도 계속 가깝게 지내겠다는 뜻에서인지 서로 붙어있는 모습으로 매장되었다. 모라비아의 한 고분에서는 메머드의 거대한 견갑골 밑에서 여자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시신 위에 적색의 황토가 소량 뿌려져 있었다. 생명을 주는 혈액으로 추정했을지도 모르는 적색 황토는 유럽의 여러 고분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주로 웅크리거나 자궁 속의 태아 모습으로 수습된 시신 위에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역을 보면 네안데르탈인들이 문화 활동도 갖고 있었다는 뜻한다. 동물의 뼈나 이빨에 구멍을 뚫어 펜던트를 만들기도 했으며 약 3만 5천 년 전에 동굴에서 피리도 발견되었다. 피리는 곰의 널쩍 다리뼈로 만들어졌고 인공적으로 뚫은 것이 분명한 4개의 둥근 구멍이 있었다. 하루 종일 사냥에 지친 네안데르탈인들이 동굴 안에서 피리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피리의 중요성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언어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네안데르탈인을 평가할 때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네안데르탈인이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데서도 기인한다. 발성기관인 후두가 너무 높이 위치해 있어서 침팬지가 내는 소음 정도만 낼 수 있었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예수행위, 사체에 매장된 고도의 상징행위를 하던 집단으로 의식적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언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지만 문제는 증거가 있느냐이다. 그런데 1983년 이스라엘의 콰제 동굴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은 남자 네안데르탈인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골에 섬세한 유자형 설골이 있었다. 이는 인간의 후두 연골에도 붙어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네안데르탈인이 말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네안데르탈인을 동물로 비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네안데르탈인을 현대인들의 조상으로 보다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은 1. 구독 2. 좋아요